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이 전면 작동을 멈췄습니다. 나토 훈련이 중단되고 미국과 유럽의 기술진들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모두가 외면한 그 자리에 단 하나의 나라만이 도움을 제안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는지 함께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군사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리사 안데르손입니다. 38살의 나이에 나토 무기체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엔 디지털 병기와 함선 시스템 간 연동성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의식하게 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지나치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군사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제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전술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부스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AI 기반 원격 진단 시스템을 저는 예의상 듣고만 있었죠. 그들이 개발했다는 실시간 고장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아시아의 신생 기업이 따라잡았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 부스로 이동했었죠.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 저는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날은 2025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북대서양 해역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이 한창이었죠. 저는 스웨덴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항공모함 USS 랭커스터에 승선해 있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다는 잔잔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3분 갑작스럽게 함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훈련의 일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공모함의 전력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연쇄적으로 항법과 통신 시스템까지 마비되기 시작했죠. 거대한 철의 요새가 순식간에 무력한 쇳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함교에 모인 각국 기술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이 즉각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시스템은 그들의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독일에서 온 전문가들도 합류했고 프랑스 팀도 자신들의 진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독일 기술팀의 팀장인 한스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항모에 탑재된 한국산 통신 모듈을 지목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K 모듈의 비표준 통신 프로토콜이 전체 시스템을 교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국 기술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시스템에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을 탑재했을까? 유럽과 미국에 검증된 기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완전히 추진력을 잃고 해상에 표류하기 시작했죠. 호위함들이 긴급히 접근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나토 사령부는 훈련 중단을 선언했고 언론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무력화되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죠.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고 펜타곤에서는 비상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함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진들은 지친 표정으로 커피만 들이켰고 승조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미 해군 제독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스타트업 에이직스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한스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독을 바라봤고 프랑스 기술진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역시 의아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한국 기술진들에게 해결을 맡긴다니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제독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항모에 탑재된 한국산 AI 원격 진단 시스템이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른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진단 모듈만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해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어두워진 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기술진들이 도착할 것이고 그들이 과연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할 텐데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락을 받은 한국 측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에이직스의 대표이사가 직접 화상으로 연결되었죠. 화면에 나타난 김민준 대표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5살의 청년 사업가가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죠. 하지만 김민준 대표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상황을 파악하는 그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줬죠. 원격으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이미 전문 기술진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12시간 후면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 사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진단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분석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현재 상황을 파악해 나갔죠. 한스 밀러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항모는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백업 전력마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생명유지 시스템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부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비상 대피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죠. 새벽 3시경 김민준 대표가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은 한국 모듈이 아니라 유럽산 전력관리 시스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과열된 전력 모듈이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강제 종료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국 시스템이 오작동의 원인으로 오인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AI 시스템이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경고들은 단순한 시스템 노이즈로 치부되어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 밀러의 얼굴이 붉어졌고 프랑스 기술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민준 대표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제시한 데이터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미 해군 제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준 대표의 분석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갑판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마치 장난감처럼 무력해 보였죠.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3년 전 스톡홀름에서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기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죠. 오후 2시 드디어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것은 5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그 중에는 3년 전 스톡홀름에서 만났던 그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이제는 에이직스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죠. 박준영은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한국 팀은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곧바로 기계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일사불란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듯했죠. 한국 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지만 작동하는 모습은 놀라웠죠. 태블릿 하나로 항모의 전체 시스템을 스캔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박준영은 능숙하게 케이블을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2시간 만에 한국팀은 정확한 고장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김민준 대표의 원격 분석이 정확했던 것이죠. 문제는 독일제 전력관리 모듈의 펌웨어 오류였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 것이었죠. 한국 모듈은 오히려 이 문제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냈지만 다른 시스템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박준영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모듈의 코드 일부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죠. 한스 밀러는 여전히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은 완벽하다며 한국 팀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자 박준영이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에는 고장이 발생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재현되었죠. 독일제 모듈의 펌웨어가 특정 온도와 전압 조건에서 어떻게 오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류 지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전체 시스템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증거를 눈앞에서 확인한 유럽 기술진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팀의 리더인 피에르 뒤부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한국 팀에게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둘씩 다른 기술진들도 한국 팀의 분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마침내 한스 밀러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존심이 상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항모의 시스템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한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죠.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포기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한국 팀은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을 활용해 임시 우회 회로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항모의 예비 부품들을 뒤지며 사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냈고 일부는 다른 시스템에서 임시로 빌려왔습니다. 박준영은 직접 납땜 인두를 들고 정밀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 섬세하게 회로를 연결해 나갔죠.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 기술진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문득 우리 유럽 기술진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은 국가의 크기나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죠. 작업을 하는 동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팀을 의심하던 유럽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프랑스 팀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수 공구를 빌려줬고, 이탈리아 팀은 회로 설계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스 밀러도 독일 시스템의 상세한 설계도를 제공하며 협력했죠.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기술자들의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6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자 하나둘씩 다른 시스템들도 깨어나기 시작했죠. 통신 시스템이 복구되고 항법 장치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교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승조원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번졌죠.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미세한 조정 작업을 이어갔죠. 시스템이 안정화되자 박준영은 추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고장을 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AI 진단 모듈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의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술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미 해군 제독이 직접 기계실로 내려와 한국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박준영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팀워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스 밀러도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죠.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죠. 저녁 무렵 항공모함은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훈련도 재개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은 앞으로 모든 나토 함정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구체적인 도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국팀은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안했습니다. 갑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죠.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들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함상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평소 같으면 격식을 차린 공식 행사가 되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죠. 한국팀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 옆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각국의 기술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은 의외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수리 작업 중에도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농담을 던졌다고 하더군요. 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며 웃었습니다. 신속한 판단과 실행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문화적 특성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신중함도 장점이지만 때로는 한국처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화를 나누던 중 박준영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에이직스가 처음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작은 스타트업의 기술이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을 개선해 나갔고 마침내 미 해군의 눈에 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박준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과 사람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 그것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만찬이 끝날 무렵 미 해군 제독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토 차원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특히 에이직스의 진단 시스템을 나토 표준 장비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제독의 발표가 끝나자 함상에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의 기술진들이 한국 팀을 축하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향후 협력을 약속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스 밀러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박준영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독일과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편견을 사과합니다. 박준영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그들을 배웅했죠. 박준영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젠가 스웨덴을 방문해달라고, 우리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는 밝게 웃으며 꼭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죠. 헬리콥터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의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특히 한국이 보여준 겸손함과 전문성, 그리고 협력 정신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항공모함이 정상 운항을 재개하고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함상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유럽 기술진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스 밀러조차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이번 사건이 그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성이 만난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선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와 해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더 큰 의미에 대해 쓰고 싶었죠. 기술 발전에 있어 열린 마음과 협력의 중요성, 편견을 넘어선 상호 인정의 가치 등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죠. 이 보고서가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인식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귀국길에 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죠.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북대서양의 푸른 바다가 저 멀리 보이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진정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목격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이 주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싶었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 사례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이죠. 보고서의 첫 장에는 한국팀의 대응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속한 상황 파악, 정확한 원인 분석, 창의적인 해결 방안 도출, 그리고 완벽한 실행까지. 각 단계마다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팀워크를 상세히 기록했죠. 특히 강조한 부분은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다른 나라 기술진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모습은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럽 방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죠. 전통적인 기술 강국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강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AI와 사물인터넷 기술은 유럽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이룬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은 놀라웠죠.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에이직스 같은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죠.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스웨덴 국방부와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들이 직접 브리핑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것을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특히 한국팀이 보여준 문제 해결 과정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스웨덴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박준영 엔지니어였죠. 그는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곧 있을 유럽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톡홀름에도 들를 예정이니 만나자고 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죠. 또한 그를 스웨덴 정부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그의 사과문은 독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 있는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특히 AI 기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도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이었죠. 저는 특별 자문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이번 사건의 경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한국을 단순한 협력국이 아닌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인상적이었죠.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도 놀라웠습니다. 정부가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배울 만했습니다. 스웨덴도 이런 점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프로그램이 공식 발표되자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웨덴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지원자가 쇄도했죠. 특히 AI와 사물인터넷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선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선발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 교류단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저도 인솔자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2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그중 한 명인 엠마 린드버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특히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을 보며 이번 프로그램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전시장 같았죠.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 안면 인식 출입국 심사,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들까지. 스웨덴 엔지니어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미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체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5분 만에 수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효율성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에이직스의 김민준 대표와 박준영 수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일주일간의 일정을 소개했죠. 첫날은 에이직스 본사 견학, 둘째 날은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방문, 셋째 날부터는 실무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준비한 환영 만찬이었죠. 전통 한정식으로 차려진 저녁 식사는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스웨덴 팀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고 김민준 대표는 각 요리의 의미와 역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직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최첨단 연구실과 실험시설들이 즐비했고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아요.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죠. 이런 마인드가 있기에 과감한 도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연구실 투어 중에 스웨덴 팀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AI 진단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박준영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핵심 기술까지도 숨김없이 공개한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유하고 협력할 때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의 말에 스웨덴 팀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무 워크숍이 시작되자 스웨덴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팀을 이루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죠. 주제는 차세대 함정 진단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양국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였죠.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모든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만에 양국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워크숍 중간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엔지니어 중 한 명이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한국 팀은 오히려 고마워했죠.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열린 자세가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팀도 스웨덴의 정밀 설계 기술에 감탄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함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한국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엠마가 말했죠.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실험실 같아요. 스웨덴도 선진국이지만 한국의 역동성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나라였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폐허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허브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의 대형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제도에 위치한 조선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도크에서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도 조선 강국이지만 한국의 생산 효율성과 기술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용접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죠.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움직이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거죠. 다섯째 날, 우리는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미래 비전이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했고 양국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대서양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죠. 장관의 연설은 통역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그의 진정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혁신 사례였습니다. 에이직스 같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대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했는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상세히 소개되었죠. 발표자는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죠. 이것이 한국이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스웨덴 팀의 요한 에릭손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는 않나요? 발표자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기업이 정하고 정부는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공동으로 차세대 해상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죠. 양국의 기술력을 합쳐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스웨덴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고 박준영이 한국 측 책임자가 되었죠. 발표가 끝나자 회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양국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 유람선에서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죠. 놀라운 것은 일주일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기술에 대한 열정은 같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엠마는 한국 엔지니어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공동 연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센서 기술과 당신들의 AI를 결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꼭 함께 연구해 봅시다. 이런 자발적인 협력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람선 갑판에서 김민준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가는 나라, 때로는 앞서가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스웨덴 같은 선진국과 협력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겸손함과 자신감이 균형 잡힌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죠. 마지막 날, 우리는 비무장지대 근처의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평화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언젠가는 이 철조망도 사라지고 남북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희망, 그것이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이죠.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스웨덴 팀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분단 현실이 아직도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을 이룬 한국인들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왜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군요. 우리 스웨덴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선 것이었죠.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배웠고 그들의 열정과 비전을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기술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국제협력 모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웨덴과 한국의 협력이 만들어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었죠.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전략을 담은 정책 제안서였습니다. 첫째,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둘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 셋째, 스타트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정기적인 기술 포럼 개최.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죠. 특히 강조한 것은 상호 존중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의 성공은 우월감이나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가 정부 고위층에 전달되자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총리가 직접 저를 불러 브리핑을 요청했죠. 총리실에서 저는 1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개방적 태도와 혁신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 강조했죠. 총리는 진지하게 경청한 후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데르손 박사가 전담 특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스웨덴 마이너스 한국 기술협력 특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1년에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협력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첫 번째 과제는 공동 해상 방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준영과 화상회의를 하며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양국의 최고 엔지니어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노르딕 마이너스 아시아 해상 방어 시스템, 줄여서 낫으로 정했죠. 북유럽과 동아시아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정밀 기계 기술과 한국의 AI 기술이 만나 혁신적인 시스템이 탄생했죠. 특히 실시간 위협 감지와 자동 대응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방어 체계보다 뛰어났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양국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스웨덴의 신중함과 한국의 추진력이 균형을 이루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2026년 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방산 전시회에서 나스 시스템이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박준영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대서양의 위기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무대에서 내려오며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이 성공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특히 독일은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한스 밀러는 공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유럽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경험한 스웨덴 엔지니어들이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주도했죠. 엠마 린드버그는 한국에서 배운 빨리빨리 정신을 스웨덴 방식과 결합해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개발 속도를 2배로 높이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죠. 이런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2027년 가을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 마이너스 스웨덴 기술협력 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것은 다름 아닌 그날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이제 한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고 한스 밀러는 유럽 마이너스 아시아 기술협력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었죠. 기념식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북대서양의 위기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어떻게 양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술협력 패러다임을 바꿨는지를 보여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청년들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을 오가며 공부하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스웨덴 청년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스웨덴의 안정성을 결합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박준영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눈빛에는 더 큰 비전이 담겨 있었죠. 이제 우리의 협력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술은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북대서양의 그날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겸손함과 전문성, 그리고 개방적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죠. 기술의 발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만날 때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가 아닐까요?